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지난주에는 페르시아의 왕자 압갱과 신라의 공주 파라랑의 사랑 이야기 푸시나메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학 작품이라고 해도 과연 현실적으로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가 결혼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KBS 역사팀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로는 879년에 울산에 나타난 초용을 흥강왕이 환대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초용이 실존 인물이라면 서역인일 것이라고, 서역인 중에서도 페르시아계 아랍인일 것이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이런 초용을 흥강왕은 울산에서 만나 경주로 데리고 가서 신라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아주 높은 벼슬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용과 결혼한 신라 여인이 다름 아닌 신라의 공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초용도 신라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페르시아의 왕자가 진짜로 신라에 왔다면 신라 공주와 결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신라가 이런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교류가 있었느냐는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경주의 박물관 앞에는 큰 석조 유물이 있는데, 이 석조 유물에는 나무를 사이에 두고 두 마리의 새가 마주보는 쌍조문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쌍조문 문양은 우리나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문양은 페르시아에서 유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가 되어 이슬람화 되었기 때문에 이런 쌍조문 문양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였기 때문에 동물의 모양을 한 그림이나 석상을 새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KBS 역사팀이 이란의 이맘 광장에 있는 이맘 모스크의 정문 중앙에서 꽃을 사이에 두고 두 마리의 새가 바로 마주보고 있는 쌍조문 문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 모양의 그림이 사라졌는데도 아직도 이것이 있는 것으로 봐 이 쌍조문 문양이 바로 페르시아와 신라의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최고의 카페트로 알려진 페르시아산 카페트에는 두 마리의 공작새가 서로 마주보는 모양을 하고 있는 쌍조문 등 많은 쌍조문 문양이 카페트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신라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신라 경주의 괴릉 앞에 있는 원성왕릉입니다. 원성왕은 785년부터 798년까지 재위한 신라의 왕이었는데, 이 원성왕릉 앞에 무인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인석상에는 키가 2m 50이나 되는 거대한 서역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그 서역인의 모습은 깊은 눈과 큰 코와 덥수룩한 턱수염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에는 띠를 띠고 허리에는 주머니를 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석상의 무인의 의복은 영락없는 서역인의 의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석상을 새겨 놓았다는 것은 당시 경주의 석공들이 이런 서역인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걸 새길 수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보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석상을 새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인 석상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양의 구조가 이란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마지막 왕조인 사산 왕조의 황제와 신하들 많은 사람들을 그려놓은 부조에 이 경주 괴릉의 석상과 너무나도 흡사한 무인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옷 주름새까지도 비슷한 모양이라고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와 신라가 교류했다는 또 하나의 큰 증거가 바로 신라의 민속놀이로 알려진 격구입니다. 이 격구는 사실 신라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당시 폴로라는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이 폴로 경기는 당시 페르시아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폴로 경기장에서 폴로를 관람할 정도로 폴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 폴로 경기장의 골대는 높이가 2m 50cm나 되고 골대와 골대 사이의 길이는 약 1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폴로 경기가 중국의 당나라와 신라에 전수되어 중국의 당나라에서도 격구를 즐겼고 신라에서도 격구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 폴로가 우리나라에서는 격구로 바뀐 것입니다. 이 격구가 신라에서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성행하였고 그리고 조선시대에까지 이 격구가 전해졌다고 하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푸시나메의 이야기에는 페르시아 왕자 압딘이 신라 왕 타이후르와 친하게 지내기 위하여 격구를 친선 경기로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자는 격구에 능하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팀이 일방적으로 이기면은 신라 왕 타이후르의 체면이 손상될 것을 걱정하여 압디는 페르시아 선수들과 신라 선수들을 반반씩 섞어서 경기를 진행하였다고 하니 이 푸시나메의 줄거리가 참으로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페르시아와 신라가 교류를 하였다는 증거가 바로 음악의 악기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악기로 알려진 것 가운데에서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넘어와서 모양이 약간 바뀌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악기로 탈바꿈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 이란과 우리나라의 교류는 20세기 후반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후반에 교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천수백 년 전부터 이 페르시아와 신라가 이런 교류를 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신라의 도움이 컸다고 후시나메에서 그렇게 또 문학작품으로 남기고 있으니 이것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란의 현실은 페르시아의 영광을 찾는 것과는 반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민족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는 사라졌고 이란 국민들 98%는 이슬람교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슬람교가 되면서 이슬람교를 일으킨 아랍의 언어인 아랍어가 이란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 정신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옛 영광을 꿈꾸고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인들은 비록 이슬람화가 되었지만 이슬람 아랍 국가들이 사용하는 아랍어 통치자를 뜻하는 술탄, 아미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왕 통치자는 항상 샤로 불렀습니다. 이 샤는 아랍어가 아니고 바로 페르시아어였습니다. 그러니 계속 페르시아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그런 소망이 숨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란은 이슬람 국가가 되었지만 이슬람의 소수파인 시아파의 맹주가 되어 이 시아파의 이념을 이슬람 국가에 전하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니파와 갈등을 빚으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란이 비록 이슬람화는 되었지만 여전히 옛날의 페르시아 영광을 되찾겠다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페르시아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대서사시에 우리 민족의 신라가 등장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문학작품을 만들었다니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와 신라가 더욱더 많은 교류를 하였더라면 우리나라가 코리아로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고 신라로 알려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나라로 끌려가 살고 있던 고구려의 유민 후손인 고선지가 서역 정벌을 통해서 이슬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